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된 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숫자인데도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도 단연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를 감사하는 국감 자리에서 대통령 녹취를 짜깁기 했느냐고 야당에게 질의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던 현장부터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와 몸싸움에 가까운 충돌을 빚었습니다. 왜 자꾸 고쟁이를 냅니까? 왜 자꾸 고쟁이를 해요?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 의원이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 준수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 업무 보좌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박찬대 운영위원장을 향해 사악하다는 표현을 쓰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항의했습니다. 저 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결국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지만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보다 훨씬 더 가까운 혈연 운명 공동체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까지 2명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JTBC 박사라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와 관련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덕담 수준의 통화를 갖고 문제 삼는 야당이 문제라고도 했는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엔 문제가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대응이 전체적으로 국민께 진실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계속 말해 그저 좋게 얘기한 거란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한 말은 그냥 좋게 이야기한 거다. 근데 덕담 수준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경선 초반까진 명 씨에게 조력을 받은 건 맞지만 중간에 관계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하지만 야당은 이번 녹취 공개로 윤 대통령이 경선 이후엔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녹취에 담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짜깁기 되거나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는데도 이를 부인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하예빈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녹취 파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이게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조작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자, 의사진행. 강명구 의원, 예.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민주당에 의한 기획 폭로라면서 녹음 경위를 소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당내에서 친윤계로 꼽힙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거라면서 거들었습니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에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이 조작된 거라는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크게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실장을 향해 녹취록을 제대로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부인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또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친윤계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에는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는데 공사 계약도 하지 않은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자는 제안서를 시행업체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관저 공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은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관저 옆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이 모르십니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관저에 호화 시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우나나 어떤 스크린 골프 없고요. 과거 청와대처럼 무슨 옷장이 30여 개가 있지도 않은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그러자 윤 의원은 스크린 골프장 사진이 담긴 제안서 이메일을 공개하며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용현 처장과 경호처에서 현대건설을 담당자를 통해서 시행업체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한 시공업체에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 공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현대건설은 관저 공사 계약을 맺지 않아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던 곳입니다. 현대건설 측은 JTBC에 관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떤 경위로 제안서를 보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행업체로 보낸 메일을 공유받은 현대건설 간부는 예전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에 자문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일정이라든가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자문들을 저희가 많이 사실 하고 해왔죠. 이때까지. 다만 자신은 계약에 관여하지 않아 스크린 골프장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메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어본 적은 없다. 아니요, 받겠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죠. 윤 의원 측은 현대건설이 계약 없이 관저 공사에 관여한 경위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반박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우선 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9일 통화를 하게 된 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 씨가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하고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선 이후 소통하지 않고 있다가 네. 취임 전날 축하 전화가 와서 그때 딱 한 번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은 명 씨가 경선룰까지 이런저런 이 간섭을 할 정도로 윤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의구심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경선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경선 이후에 소통이 없었다라고 설명해온 이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거짓 해명이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 지적이 이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야당 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정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신 거라며 앞서 대통령실 공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기억합니다라고 서술한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자꾸 제기하니 잘 몰라도 브리핑한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이 한 달 만에 뒤집어질 변명을 왜 하는 거냐? 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와야 한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기억한다라는 해명이 나왔을 때도 좀 매우 이례적이다. 저희가 이렇게 짚었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해명을 했군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명태균 씨와 소통을 이어온 부분은 인정한 게 눈에 띄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소통에 관해선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으로 인정을 해왔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도 구체적 설명이 처음 나왔습니다. 네. 이 정 실장은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이라며 어떻게든 몰래 이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깊이 교류하지 않았고 김 여사와는 몇 번 전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던 겁니다. 네. 공통적으로 명 씨와의 소통을 인정한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확실히 분리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해명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정진석 실장은 다들 선거해보지 않았냐며 이 덕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네. 특히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된 거라며 대법원까지 갔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씨의 부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자신이 대선 기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대통령실도 국민의힘 경선 기간 명 씨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다만 이후에는 명 씨와 단절했다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어젯밤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 씨의 부인은 대선 기간 명 씨가 서울에 자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또 명 씨가 집에 있을 때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 경남에 내려오면 급하게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당선 이후에도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계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 역시 당선 이후 취임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애초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된 건지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명 씨의 녹취와 주변 증언을 모아보면
3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명 씨의 측근 중에는 특히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증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알아보면서 가까워졌다는 건데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김 여사 어머니도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서울에서 만나자 하니까 민태기하고 그다음에 예선이하고 신음하고 이제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명 씨는 처음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까먹는 사고 사는 눈이 받는다 반지된다. 이런 얘기 명 씨 목소리로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김 여사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봤고 특히 장모 최 씨가 자신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여사님 뭐지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해가 돼가지고. 김 여사와 서로 조상이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첫 만남 한 달쯤 뒤엔 장모 최 씨 구속을 예견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약간의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주일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 이런 영적 대화가 잦았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원역해서 나가고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호이가 총장님 벌벌 큰내 소세 삶아먹고 있다 했지. 명 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실제 이 대화를 김 여사와 나눈 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공개된 뒤 명태균 씨는 자료를 찾아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평소 이 자료를 아버지 산소 밑에 묻어뒀다고 말해왔는데 저희가 명 씨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화장을 해서 산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디에 뒀다는 건지 임예은 기자입니다.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영원히 다 묻혀버릴 거예요. 명태균 씨는 어제 오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평소 취재진에게 말했던 보관 장소, 아버지 산소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은 우리 아버지 산소 밑에 묻어놨다는데 우리 아버지 산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산소 밑에 묻어두면 아무도 찾지 못하고 검찰이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명 씨는 이 휴대폰을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라고 여겨왔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그걸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어제 검찰은 이 휴대폰을 찾기 위해 명 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명 씨 친인척 자택과 직장까지 뒤졌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산소에 묻어뒀다는 명 씨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 묘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 씨가 숨긴 증거물을 찾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명 씨 가족들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명 씨 아내는 시아버지는 화장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산소가 없는데 왜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죄가 없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니 남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 사이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한 뒤 다음 주 명 씨를 부른다는 계획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어제 저희 JTBC는 명태균 씨가 5선 중진인 김영선 전 의원을 다그치는 녹취 파일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왜 이런 대화가 오갔던 건지도 취재했습니다. 확인 결과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정기 여론조사 사업을 따낼 계획이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사업 계획을 망칠까 봐 다그쳤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22년 6월, 명태균 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소리를 칩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못 내려왔다 했잖아. 그러면서 청와대를 언급하며 조사 용역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아니 그 청와대에서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해당 대화와 관련해 명 씨가 대통령실에 여론조사 사업을 따내려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발주하는 그 관련돼 있는 이제 용역건 중에서 밀양공정운소가 할 수 있는 건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 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건하고. 강 씨 측은 JTBC에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 부의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에게 밉보여 사업에 불똥이 튈까 봐 명 씨가 우려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정권하고 이런 사업,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실에 정기 여론조사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 부부와 계속 연락을 해온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대선 무렵 3억 7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81차례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민주당은 제보받은 녹취 파일이 워낙 많아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봤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는데 어제 공개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또 나온다거나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오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명태균 녹취 파일이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주변에 자신의 어떤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알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녹음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녹취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경로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민주당은 보안 유지를 위해 소수의 인원만 동원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추가로 나온다거나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추가로 공개할 내용이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앞서 5선 중진 국회의원에게 마구 소리 지르는 명태균 씨 목소리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명 씨가 어떤 사람이기에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그 상황, 소리 지르는 상황, 2022년 6월 일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명 씨가 주변에 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런 진짜 기가 찼어요. 대통령 네 분께서 대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자를 만들어서 이런 호칭도 받았다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에게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날더러 여의도 황태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황태자라는 이 명 씨, 어린 시절은 또 힘들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요? 네,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명 씨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아지 전맥이고 사료하고 무릎에 간 게 젖을 너무 많이 짜서 그래요. 네, 명 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경남 창녕의 삼촌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26살까지는 소 키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표현입니다. 이랬던 명 씨가 도시 창원으로 떠납니다.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동창회 명부 등을 만드는 인쇄업에 손을 댔고 개인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이 여론조사업을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도 차렸고 그 이듬해에는 미래한국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나 언론 모두 정치권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는 그러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네, 2017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명 씨와 알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만난 뒤에 이 정치 인맥을 넓혀가게 됩니다. 강혜경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이 다리를 낳아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게 됐고, 소개를 해주면 명태균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선이 빠지게끔 면박을 줘서. 그러면서 이 중앙 정치까지 발을 딛게 된 건가요? 김 전 의원을 통해 만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인연이 시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의원은 김 전 위원장 측은 명 씨가 처음으로 찾아온 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그해 3월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즈음 김 전 의원이 김 전 위원장의 지시라며 이 명 씨와 세트처럼 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명 씨는 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나를 알아보신 분이에요. 대통령 부부는 나한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네, 초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처음 찾아간 것도 김종인의 책사 이런 소문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네, 명 씨는 2021년 6월에 이 김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7월 초쯤이 되면은요, 김 여사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한다,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낼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이런 걸 주변에 과시하면서 이 영향력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 대선 전후에 명 씨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강혜경 씨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정말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너무 이게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한테 대한 행동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될 건데 노예 비슷하게 끌려다닌다는 느낌?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김 여사 마음에 들었던 건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지율이 18%,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먼저 김민광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었더니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치인 1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20%대에 줄곧 머물렀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겁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72%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겁니다. 갤럽 측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 10%대로 떨어진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선 긍정평가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1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26%에서 8%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 비율이 9%로 가장 낮았고 60대와 70대에서 각각 24%, 41%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2%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열심히 하라는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률 1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게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육성 파일이 이번 조사의 마지막 날 공개돼 그 반향이 차후 조사에서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조사기관의 전망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 혹은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묻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7%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가 14%,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소통이 미흡하다는 게 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 여사 문제는 2주 전 처음 두 자릿수 %를 기록한 주요 부정평가 요인으로 등장했고 지난주에 이어 2주째 첫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명태균 씨 관련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본격화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직접 녹취가 조사 마지막 날인 어제 오전 공개된 만큼 이번 주 조사엔 파장이 아직 다 담기진 않았다는 게 갤럽의 설명입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주로 임기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이반됐던 2021년 4월 29%,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던 2012년 8월 17%가 지지율 최저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 불거진 2016년 10월 17%를 찍은 뒤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평균 5%대에 머물렀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조항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은요,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화가 이뤄진 건 2022년 5월 9일, 이날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맞느냐가 또 쟁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냐, 이게 결국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선거법도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이런 해석인 건데요. 이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통화가 취임 전이더라도 결국 공천 발표가 대통령이 취임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연결되는 하나의 행위로 봤을 때 이 결과 시점으로 선거법이 적용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인데 이 당선인 신분인 사람이 선거 범죄를 저지른 전례가 없어서 또 이걸 기준 삼을 수 있는 법원 판례가 마땅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업무방해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업무방해가요, 허위 사실, 그리고 위계, 그러니까 속임이 있었냐죠. 그리고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통화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공관위에서 안을 들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 정도 내용인데 이게 허위 사실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네. 다만 이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력은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요, 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으면 공관위가 공정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이 해줘라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행사했느냐가 그렇죠. 쟁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네,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에 이 비용을 주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은 게 인정이 된다면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하거나 또 그걸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인지 그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 수사로 입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짚어볼게요. 이건 뭐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만 강혜경 씨는 이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엔 이게 뇌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형법상 이 뇌물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요, 공무원이 될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얻은 금전적 이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또 쟁점이 남습니다. 이 직무 관련성입니다. 네. 공천을 대통령 직무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이 공천 업무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명시 관련 녹취의 추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여도현 기자와 따져봤습니다. 석 달 전 서울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 이 사건 범인 최성우는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보한 CCTV에는 최성우가 암투병을 해온 70대 노인을 10분 넘게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송승환 기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흡연 공간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저녁 주민 A씨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최성우가 다가갑니다. 산책을 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담배만 펴요. 그러니까 아빠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최성우는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더니 몸 위에 올라탑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A씨는 10년간 암투병을 해온 70살 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뼈밖에 없고 정말 어르신이고 노약자인데 아빠가 이제 살려주세요 막 난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말을 큰 소리로 하니까 목을 조른 것 같아요.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췄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세게 이렇게 했는지 여기가 착 갈라졌어요. 저는 칼에 찔린 줄 알았어요. 10분 넘게 폭행을 이어가던 최성우는 일어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이후 경찰을 기다리다 체포됩니다. 그 옆에서 담배를 태연히 피우면서 저는 거기에 너무 경악스러워가지고 부검 결과 피해자는 머리뼈가 부서져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성우가 숨진 A씨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희롱하고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도 이 같은 망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서 최성우는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으로 착각했고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범행 대상을 타겟으로 삼고 이동해서 범행을 벌였다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의 사유가 있었다라는 법률적 주장까지 생각을 해놓고 하는 주장으로 10년간의 항암 치료를 견뎌낸 아버지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유족들은 황망할 따름입니다. 왜 저희 아빠를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보냈는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한테 살인을 하거나 피해를 입힌다면 이제는 좀 사형 판결을 좀 내릴 수 있도록. JTBC 송승환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데 이 때문에 밤 늦게까지 소음이 이어져서 괴롭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오후 5시부터는 주민들 거주지 중심으로 관광객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옛 모습대로 보존된 한옥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한 해 관광객이 644만 명이 넘는 북촌 한옥마을. 종일 이렇게 북적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It's been restricted after 5 o'clock. You have to come back to my hotel. 한옥마을에 통금이 생겼습니다. 민가가 밀집된 일부 구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장을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들이 차선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불법 주차입니다.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됩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집들이 모인 골목에선 입구 계단에 앉아 쉬는 외국인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정숙해달라는 안내는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늦게 상당히 크게 들려요. 그러면 주민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죠. 관광객들이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렇게 집집마다 안내판은 기본입니다. 대문만 열리면 와르르 화장실 좀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음료수 마시는 통 툭 던져놓고 가고 담배꽁초도 던져놓고 가고 그래요. 상업시설과 숙박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오래 살던 주민들이 떠났고 한옥마을 인구는 5년 사이 27.6% 줄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출입을 막는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 3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묻니다. 관광지 활성도 좋지만 주민들도 살아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제주에는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1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건 100여 년 만에 처음인데 다음 주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비구름에 갇힌 한라산에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심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하고 도로까지 빗물이 넘실거립니다. 오늘 제주에는 160.6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1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1년 만입니다. 대만에 5시간 머무르면서 5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태풍 콩레이 탓입니다. 콩레이는 오늘 밤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며 약해지지만 많은 수증기를 한반도로 끌어올리며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통과하며 남부지방은 2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 내일까지 제주에는 많은 곳은 250mm 이상, 전라와 경상권에는 80mm 이상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월요일엔 4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집니다. 5일 아침에는 서울 3도, 춘천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6일 아침에 기온이 더 내려갔다가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요즘 한국 음식 찾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라면이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조 4천억 원어치 라면이 해외에서 팔렸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963년 처음 등장한 한국 라면, 한 봉지 가격은 10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외면받았지만 쌀 소비를 줄이고 밀가루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쌀만 먹는 것보다도 비타민 등 영양가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라면은 간편하게 배고픔을 달래는 식품으로 빠르게 팔려나갔습니다. 출시된 지 약 60년이 지나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팔립니다. 라면 선물을 받고 감동해 울음을 터뜨리는 미국인 소녀. 미국 유명 래퍼도 SNS에서 많이 봤다며 직접 요리해 먹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And I drove 30 minutes was my jobbing to H-Mart so I could finally get it. K 콘텐츠의 인기와 매운 라면 먹기 등 챌린지의 유행, 다양한 조리법의 등장으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조리기로 끓여 먹는 한강 라면은 외국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신라면 먹어봤어요. 그 면 좋았어요. 스파게티 비슷해요. 아마 감자라면 더 제일 좋아요. 올해 라면 수출액은 지난달에 이미 10억 2천만 불, 약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2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출액인데 2014년부터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미국, 네덜란드와 일본으로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에는 비빔면 먹는데 뭐 장칼국수나 아니면 부대찌개 그리고 좀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도 좋아하니까 그런 미역국 라면도 가끔. 쌀밥 대신 배를 채워주던 10원짜리 라면이 공유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았는데 유통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반값 한우 같은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 한 대형마트에선 수백 명이 영업 전부터 이렇게 길게 줄을 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트 문을 열기도 전인데 수백 명이 오픈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기다랗게 줄을 선 사람들이 차례로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반값 한우. 자녀들이 온다 그래서 일부러 나왔어요. 서민들은 고기 잘 못 먹잖아, 한우 고기를. 그런데 이 기회에 좀 싸니까 왔지.
매년 이맘때 열리는 할인 행사인데 고물가 영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 겁니다. 확실히 체감상으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고객분들께서 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50분 기다렸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할 수 있어서 야채 같은 것도 싸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이달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오는 9일부터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합니다.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품목에서 최대 40% 할인율을 내걸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나섭니다. 소비자가 요새 경기가 좀 더 어렵고 물가가 높아지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노려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내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모처럼 대복을 맞은 유통업계는 분주한 분위기인데 그간 침체돼 있던 내수가 살아날지도 관심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최신형 화성 19형이고 공격력을 높인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커다란 불꽃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이번 ICBM은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 18형보다 더 오래 더 높이 비행했습니다. 미사일 추진체 길이도 늘어났는데 그만큼 엔진이 연소되는 시간과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도 부분도 뾰족한 화성 18형에 비해 뭉툭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공언해온 다탄두 기술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ICBM에 탄두 여러 개를 실으면 한 번에 여러 도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요격도 어려워져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북한은 다만 이번에도 직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해 실전 배치를 위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의 핵 패권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알려진 딸 주에도 시험 발사에 동행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4년 전 선거 때 투표 조작을 조장했던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도 선거 부정 의혹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 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We have to make sure too big to rig. We want to make it too big to rig. 사전 투표율과 투표 조작 가능성을 연계해서 주장하던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They've already started cheating in Lancaster. They've cheated. We caught them with 2,600 votes. 해당 선거 당국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광범위한 사기 투표의 징후는 드러난 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조작 투표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도 의구심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Last year, my mother went to vote in person and they told her she voted already. So I have first-hand knowledge and that's why I want to get it in now so then within the week I can check and see if it shows that we voted. 마침 경합주인 미시간에선 투표권이 없는 중국인 학생이 허위 등록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가 기소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부정투표 가능성을 강조해온 만큼 트럼프 캠프는 이 사건 역시 쟁점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패배할 경우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인이나 강도를 대신해줄 사람을 구하고 이게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아르바이트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라는데 이 소식은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織田信長さん、
闇バイトのやつら使ってなんかやってんだろお前。やってませんけど。お前はどこの誰？ 지난 9월 11일 일본 도치기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통화 음성. 2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가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왜 침입했냐고 하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시켰다고 해 통화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명 야미바이토, 어둠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입니다. 소셜미디어로 모집하는 방식인데 강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달 15일 요코하마의 한 주택, 70대 노인이 손발이 묶인 채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나흘 만에 용의자들을 체포했는데요. X를 통해 모집된 20대 초반의 무직 남성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흘 전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한 주택에 2명의 남성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주인을 습격했다가 도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곳엔 최근 정체 모른 남성이 집집마다 주민을 불러내려 했다고 해 경찰이 어둠의 아르바이트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なんか工事も何もやってないのにすいませんって言ってピンポンピンポンしてみんな言ってますよ. 일본에선 최근 2개월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19건의 청부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안 전화 앱 등이 사용돼 누가 의뢰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환석입니다.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바꿔 장사하는 건 불법인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이 나올 경우 친구에게 신세 지는 거라고 말하면 된다는 꼼수까지 알려준다는데 그 실태를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가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는 꽉 찼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곳에 숙박을 하러 왔다는 대만 투숙객. It's more convenient and we can cook and the space is bigger.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드나드는 이곳은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구청에서 붙여놓은 불법 숙박업 운영금지 안내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 안에 있는 호실 최소 수십 개가 공유 숙박업소로 사용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정작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아는 투숙객은 많지 않습니다. Illegal? Yeah. Really? Yeah. So? What should I do? 에어비앤비에서 홍대 입구역 인근 숙소를 찾아봤습니다. 홍대 입구역과 바로 연결돼 있다는 이 숙소. 역시나 오피스텔입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직접 예약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층별 안내판에는 예약한 호실이 회사 사무실인 것처럼 적혀 있지만 들어가 보니 영락없는 객실입니다. 투숙객을 위한 쓰레기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하네요. 숙소 곳곳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우선 투숙객 입장에서 살펴보니 안전이 우려됐습니다. 소화기는커녕 정상적인 숙박업소라면 갖췄을 화재 시 피난 안내도 같은 게 방 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를 보니까 화재랑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있는데 소화기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불법이다 보니 사고가 나더라도 투숙객 피해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투숙객들이야 며칠 머물다 가면 그만이지만 정작 매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에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복도에서 그냥 잔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파티를 해요. 단체객들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두세 개를 빌려가지고 밤에 그 문을 다 열어놓고 본인들끼리 오가면서 막. 내국인 투숙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돌 카페 같은 거를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데다가 방을 잡아서 술 마시고 밤새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떼창을 하면서 밤까지 기다려본 취재진. 이곳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투숙객들이 마구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방금 투숙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 안에는 음식물부터 옷까지 다양했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이거 다 봉투 풀으셔서 이렇게 다 분리하고 하시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버리고 가요. 사실 유명 관광지 근처 오피스텔마다 불법 공유형 숙박업소가 성행한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하지만 단속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단속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한 업자에게 묻자 친구 사무실에 묵는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해봤는데 희한해 말이야. 그냥 막 구류를 집어넣든지 벌금을 과하게 때리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없어질 텐데. 어렵게 적발에 성공해 업주를 내쫓아도 곧바로 또 다른 업자가 들어와 객실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도 많이 부르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나가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새로 등록하는 숙박업체는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내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기존 등록된 숙소도 내년 10월부터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후발주자 업체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불법 공유 숙박시설 때문에 수년간 입주민들은 겪지 않아도 될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놀러온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법 시설에 묵는 동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유업체만 바뀌면 될 문제일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인종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대처했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한 팬이 훈련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중국인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이 팬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응원하는 팀 선수를 모욕한 발언이라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서포터스 그룹 영구 퇴출이 결정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선 훈련장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난 건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다량의 수증기가 만들어낸 비구름이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취약 시간인 밤에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고요. 1시간에 5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내릴 비의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 남해안은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50mm가량 내리겠고요. 특히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너울도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에 비 소식도 있지만 날은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은 13도, 창원과 부산은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지난 뒤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